어, 저희가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마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아주 광범위한 주제를 다뤄주셨고 또 저희가 생각할 만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강의를 들으면 이제 강의를 처음 생각했을 때는 듀얼 콜링 이게 이제 대부분 교회 내에서 어떤 뭐 여성의 개인의 문제로 자꾸 환원된 뭐 그런 논의 정도, 그런 논의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 뭐 이런 기대를 이제 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개인의 걸 넘어 사회 구조의 문제까지 아주 잡아주시고 그 문제를 고민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어, 자유롭게 뭐 예전처럼 마찬가지로 질문하시고 싶은 분은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 음소거를 했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제게 그 채팅방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생각에는 질문보다 또 저, 저가 이제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또 삶의 전문가, 전공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본인들의 뭐 생각이나 가르침이 있으면 나눠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저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본인이 질문하시고 본인이 답변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 끝부분에 그러니까 그 원하는 시간, 또 원하는 장소, 그래서 자유롭게 일하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의 뭐 유연성이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이제 그 세계관 대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캐나다 사회나 미국 사회는 굉장히 그 노동시장이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쉽게 말해서 들락날락 하는 게 쉬운 거죠. 한국은 굉장히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노동시장이 유연해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그 뒤에 굉장히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오랜 어떻게 사회 문화의 일부고 역사의 일부고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넓은 개념인데, 그렇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게 과연 우리 한국에서 그게 쉽게 될 수 있을까? 맞다는 생각은 들지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물론 지금보다 아마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전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좀, 적어도 북미주에 비해서는 한국의 직업시장은 경직된 것이 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선생님 말씀하신 걸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 유연화되어야 되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해서 약간 이상향 같은 걸 제시한 거고요. 결국 비율과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면 좋겠다. 지금보다는 더 많은 비율이 유연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뭐 코멘트나 질문하실 분? 네, 저는 캔자스의 신학교에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혹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나중에 동영상이 제공되면 그때 보고 답을 얻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고 듀얼 콜링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또 대표 일을 하시고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 느끼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마치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마음감에 대한 Daring Greatly라든가 아니면은 Leading 이렇게 Dare to Lead라는 이런 책들 보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연약함이라든지 아니면 취약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되는 그 vulnerability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송 교수님께서는 그런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어떤 사건으로 아니면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페이북에도 종종 글을 뵀었는데요. 이렇게 뵙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또 저에 대한 관심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저랑 감사합니다. 예, 근데 물어보신 부분이 제가 도입초에 얘기했던 부분이어서요. 아, 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다른 청중들이 좀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생략을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깊이 존중을 드리고, 일단 제 인생에 3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답을 하는 그 삶의 일부로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 그걸 조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전히 어떠한 그 매 순간 삶의 스테이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에 더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될까는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2가지 책 언급해 주셨는데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싶거든요. Dare to Read 적어놓긴 했는데요. 네. 나중에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기독교세교원 대학원에 있는 박진경입니다. 가정사역 쪽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의의 내용은 주로 성인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아이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도 돌봄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돌봄을 나눠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사실은 주 양육자가 그 아이를 돌보는 것, 특히 생애 초기에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의 입장도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아이의 필요에 대해서 제가 그 저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브레슬텐하고 그린스펜이라는 의사, 소아 정신과 의사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주 양육자, 그러니까 애착감을 형성해야 될 대상, 그 사람이 안정돼 있는 것이 아이의 평생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다루고 있는데 아이에게 irreducible, 축소될 수 없는 아이의 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는 중인데요. 그런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고요. 지금도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또 뭐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박사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그만두면서 다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부류의 커멘트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대한 사실 답변을 제가 선제적으로 그 강의에 녹여냈던 건데 아마 그걸 제가 하이라이트 하지 않아서 잘 눈치를 못 채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답변하면 저를 대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주고자 하는 애정과 깊이를 제가 존중하는 마음을 답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제가 달라서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제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슬라이드에서 돌봄 노동에 대해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부장적인 그 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일부러 오늘 얘기가 기독인들 대상으로 하고, 기독인들은 되게 여성주의적 시각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어를 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쪽 가부장적 모성이라는 환상이라고 이제 그 개념화된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24시간 엄마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꼭 엄마여야 된다. 엄마는 아이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논의를 제가 제 입으로 소개해드리기 어렵겠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 그분들도 나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나 학자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연계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그 고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중간에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서 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박 선생님께서 어떻게 워머닝 콜링, 여성이 소명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단체를 만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저에게 있어 이게 분명한 부르심이라 생각이 들었고 방금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또 이렇게 단어를 또 뭘로 쓸까? 거기에 또한 이렇게 제한되어서 나에게 주신 공적 자아로서의 소명을 발현하지 못한 여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진로 개발학의 문헌들을 보면서 되게 위로받았던 게 뭐냐면 이게 개인차가 있다는 거였어요.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여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마로서의 애착감과 모성감을 강하게 느끼고 어떤 여성들은 이 공적 소명과 사적 소명을 더 병행하는 것이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개인차가 있다는 거고요. 또 지적하신 그 아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 새 아이들을 보시면 아마 어떤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새 아이는 이제 잘 크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생각하죠. 이렇게 프라이밍 집어넣는 것 같아요. 아, 나도 결국 엄마처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딸이거나 내 아내는 우리 엄마처럼 되어야 돼 라는 생각하는 걸 저는 거꾸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답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이 그 가정의 모습이 다르고 그 직업의 영역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 유연한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유연한 직장에서 방학이 있잖아요. 강의가 안 나간 이유도 있고 해서 그걸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제가 노력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문제가 더 크겠죠. 유연성이 적은 직장이라면 엄마가 필요로 할 때 있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개인차가 있고 가정의 문화가 있고 아이의 특성도 있어요. 제가 아는 훌륭한 여성도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누군가 전업 돌봄 필요하니까 엄마가 결정하신 분도 있고 아니 이 아이들이 되게 무던한 아이들이어서 잘 클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돌봄 제공자 엄마가 아닌 주 양육자가 되신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개인적인 차이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고. 네, 저도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 세대에는 사실은 어머님들의 공적자가 거의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그나마 교회가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되돌아보면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어머니셨어요. 양육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첫 딸인데 어머니가 저에게 그 양가적인 메시지를 보내신 게 뭐냐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자랐고 제가 첫 딸로서 당연히 저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사형제 엄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모로코에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슬람권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들의 엄마로서 사는 이 4년이 너무 힘들었고 그 어머니의 메시지가 제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처음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4년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서 우울증 초기까지 오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인데 또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아까 그 기회비용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갔고 남편은 본인이 생각보다 아이를 잘 돌본다는 걸 또 깨달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5년 동안 제가 거의 생계를 유지하다시피 했고 남편이 이제 뒤에서 저를 서포트 하다가 결국은 저희는 저희가 내린 결정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남편과 제가 서로의 소명의 서포터가 되는 이제 결론을 맞이했는데요. 사실은 그 목회라는 환경, 그 개척교회를 했다는 그거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유연한 거죠. 시간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대구에 내려온 지 2년째예요. 그러니까 한국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대구는 보수의 거의 중심지거든요. 네, 제가 여기에 내려올 때도 사실 되게 심적인 저항이 좀 있었고 실제 내려와서 경험하는 것들은 확실히 가부장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사실은 남성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시거나 이렇게 대하실 때 그 남성들이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소명의 동등함 그리고 육아를 할 때에 함께 그 얘기 해주셔야 된다는 언급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 부분은 분명히 프리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얘기가 됐을 때 가장 저항이 심한 분들은 시어머님이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네가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 말 참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저희 부모님 세대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으면 시부모님의 압력은 정말 세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 차라리 친정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저를 지지하시지만 그렇죠. 저희 시어머님이 저를 보시는 관점은 대단히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시어머니보다 시아버님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일자리가 유연해져야 된다는 게 아주 이상향이고 맞는 말이지만 저희는 거기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험 감수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최대 발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 여성이 주도적으로 사는 삶의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엄마와 아이들을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 영역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뭐랄까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돕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짧은 3, 40분의 시간 가운데 거의 무슨 뭐 여성학과, 신학과, 사회학을 아우르는 장르에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한계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국영수를 다 잘 봐야 돼요. 100점 받아야 돼요. 근데 수학을 특히 못해요. 그러면은 수학을 일단 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말씀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모든 여성들이 다 뛰쳐나오도록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가장 부족하게 되어진 지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중소명의 논의를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를 드렸는데요. 여성들의 공적 영역으로 다 아까 선생님 우리 밴쿠버 대학 선생님 또 연결과 말씀드리면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둘 다가 소명이고 그게 한 성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성별로 한 영역에만 소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주제를 더 알고 싶은 분이 있을까봐 책을 몇 권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슈퍼우먼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메리 슬러터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프리스턴 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인데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일 때 그 밑에서 일하던 정부 요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두 아들이 있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오히려 그 중요한 요직으로 승진할 때 그걸 버리고 워싱턴 DC를 떠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승진을 지금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일 때 계속 좋은지 정말 여자로서 갈 수 있는 리더십, 네가 정말 평생 하고 싶었던 국제정치학과 교수로서 하고 싶은 그 현실 직업에서 더 승진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고 가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니? 라는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글을 쓰고 그걸 계속해서 모아서 이분도 이런 주제가 자기 전공 영역이 아닌데 계속 공부를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만나서 책을 써낸 책인데요. 번역이 잘못되었지만 그러니까 한국 타이틀이 안 좋은데요. 일, 가정, 여성, 그리고 남성이라는 책이에요. 기독교적 서적은 아니고요. 일반 서적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서두에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 그러니까 전업 돌봄자? 그 아이를 전담해서 보호해주는 주 양육자가 되고 싶은 남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아이한테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집에는 그걸 아빠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아빠도 교수인데 아빠가 주 양육자였고 그러거든요. 여자가 이제 사회일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근데 아빠들도 돌봄 노동을 전담해서 하고 싶거나 아빠들도 돌봄 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은 니즈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서
굳이 만약에 아이에게 주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다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뭐 6시간 6시간이 아니라 24시간 한 사람이 봐야 된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수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꼭 여성이어야 되는가는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한 이 슬라이드를 펼친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을 보았지만 많이 아시겠지만 이 송영규 교수님과 이제 양혜영, 백소영, 정재영, 김혜희, 정지영 선생님들이 쓰신 이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약간 그리스도인 시각에서 수용하거나 생각하기 좋은 시각들을 되게 많이 제공해서 좋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은 약간 그 일반적 용어를 사용했는데 혹시 약간 좀 학술적인 관점에서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 달에 신한강문이라는 학술지에서 이런 제목으로 제가 논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걸 좀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또 어떤 코멘트 하실 분 계실까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좀 더 활발하게 하고자 할 때 크리스찬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엄마로서 본분 이런 것들이 교회로부터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미국 교회에서도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큰 교회였는데 그 큰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큰 아이를 낳았을 때는 계속 직장을 다녔는데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광고 시간 비슷하게 얘기할 때 그 회중들이 아주 크게 박수를 쳤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격려를 줄 수도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지향하시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어떤 접근 부분들이 있어야 여성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아까 뭐 미국과 캐나다가 한국보다 유연한 건 사실이지만 큰 자기의 분야 속에서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그 캐리어 쪽으로 가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한국보다는 유연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그 아이들을 맡기고 그 유아원 같은데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거의 뭐 두 아이를 맡기면 1,000불 가까이.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또 아이들을 픽업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거기를 졸업해서 또 엘리멘터리 스쿨을 가게 되면 라이드 문제가 있거든요. 딱 학교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액티비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부모들의 헌신이라든지 돈이 엄청 많아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는 교회가 엄마가 가정주부가 아이들을 자기를 희생해서 가정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미덕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의 격려는 굉장히 커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의 소명 부분들을 접근하는 일은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돼가기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어프로치 하기도 어려웠던 부분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죄송한데요. 영 선생님 하시는 일이 약간 신학 이런 쪽 하세요? 편집이에요. 아니 저는 정말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굳이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나온 이유는 여기 굉장히 많은 신학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 계셨다고 하여 부탁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하늘을 그림이 있던 장면 기억나시죠? 장표 하늘이 있었고 4가지 질문이 나왔던 이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트레이닝도 받지 않았고 저도 역시 또 경영학자로서 해야 될 소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날림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 전문가가 하는 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깊이도 부족하고 하여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과연 여성과 남성이 일하고 돌보는 문제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묻지도 않은 상황에 내가 처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답을 찾아서 사람 설득해 나가고 같이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하지 않고 답변을 찾지 않으면 그냥 원하지 않는 상황에 모두가 처할 수 있어요. 약간 제가 원래 이런 거 싫어하지만 살짝 그 협박 비스무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M자형입니다. M 쉐이프고 아래는 OECD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평생 그 아래 여기 똑같이 나이인데요. 떨어지지 않죠. 근데 이제 한국 여성들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나아지긴 했으나 나아진 게 이제 그 떨어지는 타이밍이 좀 늘어난 게 나아진 거죠. 왜냐면 결혼을 늦게 하기 시작했으니까. 결혼의 그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시기가 늦어지니까 그에 맞춰서 이 드랍하는 경제활동 참가하는 그 타이밍이 늦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이렇게 깊이 파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는 지금 오늘 소명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재능의 손실이다. 거기까지 논의를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훈련받은 훌륭한 여성들이 사회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사장되는 게 아깝다.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저출산율 그래프인데요. 이게 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스라엘 3.11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제일 최하위예요. 제일 최하위인데 심지어 이것은 2017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0.98이에요. 이 말인 즉슨 한 명의 여자가 태어나서 낳는 아이가 한 명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2명이 결혼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2명은 나와야 자기 복자가 되는 심으로 똑같은 인구 규모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2명 이상이 나와야 더 유지가 되고 2명 정도 나오면 똑같이 아이덴티컬하게 유지가 될 텐데 이 2명이 결혼해서 1명인 반이죠. 반토막인데 1명도 안 낳는 상황이 이 0.98이 의미하는 바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고착화가 오래되었고 이미 고착화가 오래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조를 투입했고 고착화되었는데 더 하향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들 중3짜리 제 딸 반에서는 결혼하겠다는 고려를 같이 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막 담론을 얘기하고 아니면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다가올 그냥 미래, 정해진 미래, 그 우리 서울대 조교수님 인구학자 쓴 책의 이름은 정해진 미래, 이미 정해졌고요. 이들은 이제 이렇게 다 태어났고 인구 규모가 되어 있고 이 트렌드가 더 하향화될 것이냐, 유지될 것이냐, 우리 반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된 것은 남성의 가사 돌봄 노동 시간과 합계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남성이 가사 돌봄 노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합계 출산율이 할수록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남성의 가사 돌봄 노동 시간과 합계 출산율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지금 우리는 심지어 여기 있거든요. 이게 그 데이터 보시면 되게 신기해요. 맞벌이 부부의 가사 노동 참여 시간을 보면 여자가 81%의 시간을 가사 노동하고 남성이 뭐 20% 정도 해요. 둘 다 맞벌이인데도. 그러니 뭐 전업일 땐 더 심하겠죠. 여기가 이러니까 이제 저희 청년들이 비혼하고 비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성의 공적 영역을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 지금 얘기의 그 레이어가 층이 여러 가지죠. 공적 소명, 사적 소명, 남성, 여성 4가지나 얘기했기 때문에 복잡하고 각자가 이제 받아들이시고 꽂히시는 부분이 다르지만 한편에서는 남성의 돌봄 노동이 똑같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남성들이 참여할수록 이게 또 할수록 이런 단어 안 되는데 참여 시간과 출산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그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신학적인 논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신학적인 논거들을 좀 제안해 주시는 거에 저희 교수님들, 목사님들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평상시 그냥 목사님들이 대부분 말씀이 많으셨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셨네요.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뭐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예. 안타깝긴 한데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그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이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목회랑 상관없이
전문인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속 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IT 쪽에서 이제 리서치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희가 19세기까지는 아니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정말 근력이 필요한 노동시장이었잖아요. 산업구조가. 당연히 근력에 합당한 남자들이 가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구조였다가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근력이 필요 없고 지적 노동으로도 충분히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도 교회나 신학도 그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뭔가 좀 준비를 해나가고 오히려 사회를 이끌어갔으면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좀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자료 중에 하나가 있어서 계속 찾으려는데 못 찾았는데 레퍼런스를 하버드 경제학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내셔널 그로스는 계속 올라가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의 질은 안 좋아지나 그랬더니 1970년, 80년부터 여성이 노동 참여를 하면서 임금이 그대로 스테빌라이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산은 많이 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늘진 않는 거예요. 가계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벌어도 1960년대 한 명이 벌었던 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까인데 남자가 뭐 사회적인 거를 뭐 가정적인 거를 공적인 거 사적인 거를 같이 부담해주고 뭐 이러더라도 두 부부가 벌어오는 인컴이 정말 그 3만 불에 막 1억이 넘지 않으면 아이를 또 돌봐줄 수 있는 주말도 없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사회에. 근데 서구 유럽을 보면 유럽에 그렇게 하일리 이렇게 높게 돼 있는 나라들은 보면 산유국이라든지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그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선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사회가 잘 분배를 해서 적은 시간 노동을 해도 충분히 그 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우리들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비전을 가지고 일할 거냐 11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회를 구원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프로덕티비티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2배, 3배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갇혀 있어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100년 전, 200년 전부터 땅을 갖고 노예를 가지고 부를 축적한 한 부류들이 95%의 부를 단지 1, 2%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유색인종이라든지 지금 뭐 노동해서 뭐 1억을 버내, 2억을 버내 하는 사람들이 모은다는 거는 그분들이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구원되지 않으면 뭔가 좀 정말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개인적으로 쥐어짜봤자 사회적으로 글로벌하게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답답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 짚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회자처럼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데요. 사랑과 의무와 호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또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연결지어서 이거는 진짜 윤리적 차원에서 아까 바빠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장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 방안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경제인문사 연구의 보고서에서 다 가지고 온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일부러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대응하려고 정책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는 뭐 비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다루지 못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언급하신 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무려 3분이나 지금 오버했는데 열개가 식을 줄을 모르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코멘트를 하실 거나 짧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하시겠습니까? 박정희 선생님.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요.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듀얼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 문제로서 주목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의 많은 남성들에게도 육아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사회에서도 뭐 가사노동이나 케어기빙은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현실이기는 합니다만은 한국 사회나 북미 사회를 포함해서 방향성만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한 중에서 교회가 오히려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교회의 가르침이라든가 교회의 경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스럽게 느껴집니다만은 반면에 또 교회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또 그에 대한 프랙티스를 같이 할 수 있다면은 교회의 기능도 거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회학적인 연구 같은 것을 보면은 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현실이 있냐면은 말씀하신 듀얼 콜링 같은 것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되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들은 이제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급이나 인종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특수 이제 미들 클래스 이상의 가정이 듀얼 콜링을 성공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겪어야 될 문제를 조금 더 낮은 계급이나 소수민족으로 전가한다는 면에서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데요. 그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말 장시간 정말 좋은 강의와 질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런 주제로 저희가 데카메론을 뭐 다음에 하게 된다면 더 깊이 심화해서 한번 다뤄도 좋을 정도의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가 이제 10번째니까 당연히 10번이면 자동으로 완성 아니겠습니까? 데카메론이 완성되는 그래 마지막 주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모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 다음 주는 최주훈 목사님이 한국중앙루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주훈 목사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뭐 여기 쭉 처음부터 들어와 계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모임에 현직 목사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초청받으신 거예요. 뭐 저희가 굳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초청받으신 목사님도 한국에서는 소수자 중에 소수자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거든요. 부끄러워서 지금 얼굴을 안 보이고 계시지만 소수자 중에 소수자. 또 저는 한때 뭐 그런 얘기도 들었죠. 루터교 이단 아니야. 그분들도 숱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근데 제가 이분을 이제 초청해야 되겠다고 결정적인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의 절대 다수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했죠. 근데 중앙루터교회는 만인 제사장이라면, 만인 사자라면 각각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그 루터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실제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 나쁘게 말하면 날로 먹으려고 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뭐 그런 혐의도 잠깐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고 만인 제사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전혀 그런 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데 비해서 루터교에서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게 저희가 어떤 것이 됐든 지금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주훈 목사님 루터 전문가시지만 저희가 루터 얘기는 책으로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루터교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어떤 개인의 서사가 뭐 포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혹은 루터교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루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루터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루터 교인이 몇 명인지, 루터교 목회자가 제가 알기로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어쩌면 거의 모르는 루터와 루터교 목사, 루터 교인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이 송수진 교수님 뜨거운 강의, 좀 이렇게 멋있게 강의를 하시죠. 뜨거운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를 할 테니까요. 우리가 크게 박수 치면서 오늘 모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